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SK온 포드공장 장비 95% 한국산. 2. 세계 1위 작시만이 무섭네. 3. 한국 진짜 초대박 났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SK온이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값비싼 코발트 소재를 완전히 빼고도 기존 3원계 NCM 니켈 코발트 만간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가진 코발트 프리, 코프리 배터리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6일 알려졌습니다. SK온은 시제품 개발을 예상보다 1년이나 앞당기며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먼저 개발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발트는 리튬 니켈 흑연과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3원계 배터리 소재 중 2차 전지 금속 원가에서 40%가량을 차지하는 단가가 가장 비싼 소재로 꼽힙니다.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쟁 광물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DR 공고에서 생산 주도권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채굴 과정에서 노동 착취 논란 등 인권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발트 프리 배터리가 조만간 양산으로 이어지면 이런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SK온은 코발트 함량을 0으로 낮추는 대신 니켈이나 만간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코발트 프리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명과 주행거리 같은 성능도 기존 제품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간 코발트 프리 배터리엔 치명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코발트 함량이 적으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고 주행 가능 거리 역시 줄어드는 그 난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CATL,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은 값비싼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에 주력하면서 값싸게 내놓고 있지만 대신 성능이 떨어지고 특히 겨울철 같은 저온 상황에서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차량의 재원과 크게 다른 주행거리 성능에 의약금을 매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 코발트 프리 배터리는 더욱 가치가 올라갈 전망입니다. 코발트는 대부분 중국에서 재련되기 때문에 IRA에 의거해 중국산 광물 재료가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간 배터리를 실은 전기차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K 배터리 업체들이 최근 코발트 프리 제품 개발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알루미늄을 추가해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코발트 비율을 5% 이하로 줄인 NCMA, 니켈 코발트 만간 알루미늄 배터리를 상용화해 테슬라와 GM의 허머 EV 등에 공급 중입니다. SK 모의 시자 점유유 또 삼성 SDI 역시 최근엔 니켈 비율이 91% 이상인 젠6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K온은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니켈 함량을 90%로 늘리고 코발트 비중은 5% 이하로 줄인 배터리 NCM9를 개발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미국 소비자가 전쇼 CES에서 혁신상을 받는 등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미국 포드의 픽업 트럭인 F150위 전기차 버전인 F150 라이트닝에 탑재되고 있는데 이 SK온 배터리의 위력이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이후 차량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최악의 눈 폭풍에 의한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해당 차에 탑재된 SK온이 배터리가 가정집에 44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이 65%나 남으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가 역할을 넉넉히 한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말경 강력한 겨울 눈폭풍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를 강타하면서 캐나다 일부 및 온타리오 지역은 100만 곳 이상이 정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흑한 속에서 이루어진 정전 사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도 F150 라이트닝 배터리가 자신의 집에 전기를 공급해주며 정전으로 인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자신의 경험을 미국의 커뮤니티 웹사이트 레딧에 공유하면서 F150 라이트닝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F150 라이트닝 소유자는 레딧에
우리 집에 44시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지만 F150 라이트닝이 우리를 구했다. 며 냉장고, 냉동고, 와이파이, 선택 조명과 TV를 이틀 동안 작동시키면서 정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 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전이 회복돼 차의 전기를 끄고 나서 확인해 본 결과 배터리는 65%나 남아 있었다. 고 전했습니다. F150 라이트닝에는 지능형 전원 백업 기능이 탑재돼 있는데 이 기능은 유사시에 가정집 또는 야외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에너지 사용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차 내부에도 11개의 콘센트로 최대 9.6kW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이 기능한 것은 SK온이 2020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성능 NCM9 배터리 덕분입니다. NCM9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니켈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입니다. 니켈 비중은 배터리 용량과 직결되는 만큼 한 번 충전으로 미국 환경보호국 기준 롱레인지 버전의 경우 320마일, 514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우려는 배터리 내부의 분리막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감싸는 SK온이 Z 폴딩 기술로 보완해 S2022에서 차량 엔터테인먼트 및 안전 분야와 내장 기술 분야에서 동시에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S2023에서도 주행거리는 늘리고 충전 시간은 단축한 NCM9 플러스로 차량 기술과 첨단 모빌리티 분야 혁신상을 연속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까지 미국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미국의 비중은 지난해 3%에서 2025년 44%로 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기간 배터리 3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6.5%에서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SK온,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3사는 2025년까지 미국 내 공장 설립에 총 40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RA 위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19조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SK온과 포드가 짓고 있는 미국 내 최대 배터리 공장 블루오벌 SK에 들어갈 장비 중 95%가 한국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 짓는 공장의 장비 및 설비 대부분을 한국산으로 사용하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 산업의 동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6일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블루오벌 SK 공장의 장비업체 선정과 발주가 일부를 남겨놓고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오벌 SK는 SK온과 포드의 미국 합작법인으로 켄터키주에 각각 43기가와트시 GWH 규모 공장 2개와 테네시주의 규모 공장 1개 등 연간 총 규모의 3개 공장이 2025년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각 업체의 공시를 역산하면 블루오벌 SK 장비 발주 규모는 9,200억 원이 넘는데 이 중 국내 장비업체들의 거래 규모는 7,4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래 규모 순으로 톱텍 2,821억 원, PNT 2,217억 원, 2건, 윤성 FNC 2,088억 원, 2건, 자비스 161억 원, 이노메트리 131억 원 등인데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장비 발주까지 고려하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공기 단축의 빠른 진행 및 기술력 때문입니다. SK온은 그동안 국내외 배터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설비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SK온이 미국 자체 공장인 조지아 공장의 경우 이미 2021년 기준으로 한국 장비업체 비중이 96%에 달했습니다. SK온 전체 장비 구매액에서 국산화 비율은 2년 연속 94%를 웃돌았는데 이에 대해 SK온 관계자는 블루오벌 SK 장비 발주로 국내 업체들이 고용 창출을 비롯해 2조 원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말에 2조 원 물량을 추가 수주했는데 지난 1월에 또 4조 원 정도의 물량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9에서 10월만 해도 배터리 제작에 있어 중국산 소재에 의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더니 벌써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리튬과 코발트에서 중국산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어디서 그런 저력과 원동력이 나오는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한국은 명실상부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러한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과 손잡고 기존의 2차원적인 반도체를 넘어 3차원적인 반도체 생산에 도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신기술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의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은 한국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개발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고 하죠.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부터 수출 규제를 해왔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뒤쪽 면을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곧 기존 2차원, 2D적인 반도체를 3차원, 3D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에 도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선 3나노미터 공정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라는 새 구조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만큼 2나노미터 공정에서도 현재 1위 기업인 TSMC의 기술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지난 27일 반도체 업계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나노미터 공정부터 웨이퍼의 뒤쪽을 활용하는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SPDN은 기존 반도체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고안된 기술로 지난 2019년 벨기에 루벤에 있는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이맥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반도체는 전기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류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가 곧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전류 흐름 처리 기술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이전 기술만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 한계를 처음 해결한 것은 2011년 인텔이 상용화한 핀팻 구조였습니다. 전류가 지나가는 통로를 3개로 만들어 마치 지느러미처럼 볼록할 철 모양으로 배치한 것인데요. 핀팻 구조 역시 더 세밀한 회로에서는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바로 GAA 기술입니다. GAA 기술은 기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류가 흐르는 통로 상하좌우, 사면을 돌아올 회처럼 감싸는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GAA 구조 특성상 전류의 흐름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보다 더 세밀한 회로를 그리는 게 가능해졌지만 기술을 상용화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GAA를 개선하여 MBCFET라는 구조를 독자 개발해 3나노미터 공정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초미세 공정을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경쟁업체인 TSMC는 3나노미터 공정까지 기존의 핀팻 구조를 유지하고 그 이하 공정부터 GAA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양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GAA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로 여겨지는 BSPDN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인데요.
BSPDN은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조를 바꾸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웨이퍼 뒤쪽에 전기 전달을 위한 새로운 구조들 짜는 방식의 신기술입니다. 현재 반도체가 웨이퍼 한쪽만을 사용하는 2D 형태라면 BSPDN은 웨이퍼의 앞뒤를 모두 사용하는 3D 형태죠. 웨이퍼 전면에는 논리적인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로직 기능으로만 채우고 후면에는 전력이나 신호 전달을 수행하는 라우팅 기능을 넣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로직과 전력, 신호 라우팅이 모두 빡빡하게 들어가야 했던 웨이퍼 전면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 더 세밀한 회로를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이맥2 세계 최고 권위의 반도 학회인 VLSI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웨이퍼 전면만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성능과 효율 모두 월등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BSPDN 기술에 더욱 세밀한 회로를 적용한다면 초미세 공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벨기에 루벤 이맥 본사를 찾아 루크 반 덴 호브 이맥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2나노미터 공정에 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SPDN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완성하기 위해 반도체 전체 공정에 대한 혁신도 필요한데요. 기존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공정 기술이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BSPDN 기술 도입 소식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로 앞선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한 발찍 멀리 나가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술을 주도하는 회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의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이 한국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조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개발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 세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반도체 업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K반도체의 성공을 예견했다고 하죠. 그는 한국은 1980년대부터 반도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한국에 훌륭한 인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K반도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미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을 봤다면서 한국은 넘치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와 실행력, 열정을 통해 실제로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어플라이드는 우리 정부와 경기도에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는 건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그 투자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경기도에 지을 최고 수준의 R&D 센터는 협업을 넘어 직접 인재 양성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방한이 한국 투자 결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미국을 대표해 한국을 방문한 소감으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변곡점이 됐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등 반도체는 이미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 극자외선,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동제해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최근 일본의 반도체 화학 소재 기업인 JSR은 생산 연구개발, R&D
한국 현지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JSR은 한국에 있는 자회사인 JSR 일렉트로닉 머티리얼즈 코리아 JEMK의 지분을 전량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JEMK는 JSR이 2014년 국내 소재 유동회사인 페리코퍼레이션과 합작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고객사에 반도체 소재를 수월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시 페리는 전체 지분의 60%, JSR은 40%를 투자해 JEMK를 세웠는데 이번 인수로 JSR은 페리의 지분까지 전량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번 JSR 인수는 반도체 주요 소재 생산 연구 현지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JSR은 최첨단 반도체 공정인 EUV 노광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활용하는 포토레지스트의 60에서 70%가 JSR 제품일 정도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JSR 존재감은 상당한데요. 생산 시설과 R&D 설비가 한국에 갖춰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 라인 운영과 첨단 제품 개발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JSR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에 대해 회사는 반도체 소재 사업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각종 제품을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SR 현지화 추진 외에도 이미 다양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 생산 현지화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도쿄일렉트론, TEL은 2천억 원을 들여 국내에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했으며 도쿄오카공업, TOK은 2019년 인천 송도에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마련해 일찌감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신에스화학도 TOK와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OEM, 방식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타진하고 있으며 스미토모 화학은 올해 국내 자회사인 동우화인캠을 통해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소재의 생산 현지화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 했던 보복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강력한 보복입니다. 반도체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2차 전지 산업. 이렇게 거대한 2차 전지 산업을 한국이 싹쓸이하자 중국이 한국을 박살내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꾸몄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짓밟으려는 중국을 한 방에 잠재워버릴 너무나도 강력한 한 방을 한국이 세상에 공개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중국이 미쳤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한 번에 지어버리면서 중국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 원전 가동 국가로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4일 현지 시각 세계원자력협회 WNA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36기, 건설 중인 원전은 59기에 육박합니다. 건설 중인 원전을 놓고 보면 중국이 23기로 압도적 1위입니다. 현재 프랑스보다 가동 중인 원전이 1기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마무리 지을 경우 세계 2위 원전 가동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각국의 원전 건설 계획을 더하면 중국의 원전 규모는 더 커집니다. 중국은 원전 45기들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55기에 건설 중인 23기, 건설 계획인 45기를 더하면 총 123기로 원전 1위 국가인 미국 가동 중 93기, 건설 중 1기, 건설 계획 3기를 넘어서게 되죠. 중국이 원전을 짓든 말든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중국이 이 엄청난 양의 원전을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동부 해안에 몰아서 전부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33개 성 자치구 직할시 가운데 장수, 강소, 저장, 절강, 푸젠, 복건 등 동부 연안 8개 성에만 원전이 있습니다.
내륙 탄광에서 멀어 석탄 발전은 비싼 반면 냉각수 확보가 쉬워 원전 운영에 유리한 지역들입니다. 당초 중국 정부는 내륙에도 40여 기 원전을 지어 원전의 동부 편중을 해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중단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내륙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연안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 가뭄으로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거나 방사능 유출이 식수원 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등의 거센 반대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 허가를 동부 연안에만 내주면서 이 지역은 거대한 원전 벨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내륙에서 원전이 터지면 중국인들의 피해가 크니 한국의 서해와 맞닿는 곳에 지어 원전 사고가 날 경우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중국 원전은 지각의 화약고 위에 있습니다. 동해안의 원전 벨트 근처에는 탄루 단층대, 지각이 어긋나 있는 곳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단층에선 지난 1976년 24만여 명의 회생자를 낸 규모 7.8위 당산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윤수 박사는 탄루 단층대가 중국 동해안 원전 벨트의 위협 요인이라면 한반도 북쪽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의 원전은 활화산인 백두산 폭발의 직격탄을 받을 수도 있다. 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원전은 원전 사고가 나면 편서풍과 해류를 타고 방사능 오염 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입증됐듯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물질은 대부분 바람이나 해류를 타고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텐환, 전만 원전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편서풍을 타고 이르면 3일 안에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합니다. 장쑤성과 서울과의 거리는 약 970km입니다. 특히 산동, 반도 동쪽 끝에 짓고 있는 스다오환 원전은 인천까지 직선거리가 330km에 불과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경태 박사는 중국 동해안의 원전 사고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2달 이내에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에 도달할 수 있다며 중국 연안의 해류가 한반도로 방향을 트는 양자, 강 뉴욕 상하이 인근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그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서해안에서 원전 사고가 나도 방사능 오염수가 동해를 돌아오느라 1년 뒤에나 한반도에 도달한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원전 건설 기술과 관리 기술이 한국에 한참 못 미치고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번에 저렇게 많은 원전을 짓다가는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 5천만 한국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2차 전지 시장에서 한국의 배터리 셀 업체와 소재 업체들이 맹활약을 하며 글로벌 시장을 싹쓸이하자 중국이 한국을 짓밟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를 만드는데 핵심 원료인 리튬. 중국이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해버리며 이를 통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한국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의 리튬 공급을 끊어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리튬 배터리를 깎아내리며 이보다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소금 배터리를 만들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소금은 리튬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는 규모도 훨씬 풍부합니다. 나트륨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와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최근 연구를 통해 나트륨 전지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횟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나트륨 전지는 영하의 기온에서도 거의 전체 용량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겨울에 배터리 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리튬이온 전지의 단점을 완벽히 커버해주죠. 이러한 나트륨 전지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미 전 세계 리튬 전지 시장에서 점유율 1위, CATL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는 나트륨 전지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창사 지역의 중앙남부대학은 전지 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사에선 나트륨 전지 기술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20개의 나트륨 전지 공장 가운데 16개가 중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전 세계 나트륨 전지 생산 능력의 약 9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은 이 소금 배터리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CATL은 나트륨 전지와 리튬 전지를 하나의 전기차 배터리 팩에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혼합 배터리 팩을 대량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트륨 전지의 장점인 저렴한 비용과 날씨 저항력을 리튬 전지의 장점인 에너지 밀도와 가벼운 무게 등과 결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무기로 한국산 배터리를 완전히 짓밟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내며 대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리튬 대신 마그네슘을 이용한 2차 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몇몇 국가의 수급을 의존하는 리튬, 코발트 등 기존 배터리 핵심 소재에 비해 값이 싸고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중국이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리튬 광산들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으로 싹쓸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 때문에 망한 것이죠. 중국의 소금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보다 가격은 싼데 성능은 후졌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금속은 리튬 금속에 비해 약 1.9배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직접 음극으로 활용할 경우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가능한 일반 전해질은 마그네슘과 반응해 층방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아직까지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부식성이 높은 전해질을 개발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이뤄졌으나 값이 비싸고 고압 전극의 활용이 제한되는 등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선보였습니다. 마그네슘 충방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식성 전해질을 활용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상용 전해질과 유사한 성분의 일반적인 전해질을 활용, 고전압 전극을 활용하고 전지 부품의 부식도 최소화시켰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이민아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마그네슘 금속 표면의 계면층 형성을 원천 차단하는 부식성 전해질을 사용하던 기존 마그네슘 2차 전지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 적합한 일반 전해질 기반의 저비용, 고에너지 밀도 마그네슘 2차 전지의 상용화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큰일 났죠. 그동안 비싸게 구매한 수많은 리튬 광산들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소금 배터리가 한국의 마그네슘 배터리에 밀려 한순간에 국가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SDI는 화재가 나지 않고 밀도가 훨씬 높아 배터리 용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앞으로 약 3년 뒤인 2027년부터 대규모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중국을 완전히 넉다운 시켜버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 겨우 만들었다는 것이 소금 배터리인 중국. 중국이 소금 배터리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이어 리튬 배터리를 뛰어넘는 파괴력을 지닌 마그네슘 배터리까지 개발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